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는 60대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기로 결심한 건 착한 아들을 둔 엄마들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며느리 잘못 만나서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 엄마의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씩씩해 보이는 아들이어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쉽게 말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인터넷 설치 기사로 오래 일했어요. 서른 중반인데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2년이 됐죠. 어릴 때부터 성격은 온순하고 속 썩이는 건 없었지만 특별히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어요. 공부도 중간 정도였고 대학도 못 가고 바로 취업했죠. 그래도 착하고 성실해서 저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거든요. 5년 전에 지금 며느리를 만났는데 아들이 일하다가 만난 거예요. 며느리네 집에 인터넷 설치하러 갔다가 만났대요. 나중에 아들이 그러는데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대요. 설치 끝나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면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인터넷 기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집주인은 처음이었대요. 그렇게 시작해서 연락을 주고받다 사귀게 됐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직장도 좋은 데 다녔고 얼굴도 예쁘고, 사실 며느리 집안도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사돈이 사업을 했는데 남겨주고 간 돈이 꽤 많았죠. 딸만 셋인데 다들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사돈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돈, 우리 혜진이가 민재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선 좀 그랬어요. 인터넷 기사라니. 그래도 우리 애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애가 뭐든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게 맞는 애라서 우리도 반대 못했어요. 그 말이 참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땐 참았어요. 더 놀라운 건 결혼 준비 과정이었어요. 며느리 집안에서 집을 다 해오겠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40평 아파트를 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8억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를요. 우리 아들 월급으로는 그 돈 마련하는 데만 20년은 걸릴 텐데 말이에요. 사돈, 결혼 준비는 저희 쪽에서 다 할 거예요. 집이랑 혼수, 가구까지 다 신경 쓰실 것 없으니까 맡겨주세요. 솔직히 민재가 몸만 갖고 장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돈이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들을 완전 무시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며느리 친정 근처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딸 가진 엄마 마음이 그렇겠거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만 근처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둘째 사돈 처녀는 바로 윗집에 살고 막내는 같은 동 다른 층에 살고 있었어요. 반경 500m 안에 네 사람이 다 모여 사는 거였죠. 마치 무슨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결혼식 비용도 다 며느리 집에서 됐어요. 예식장부터 시작해 드레스, 예물, 신혼여행까지요. 제가 아무리 우리 쪽에서 부담한다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거절하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딸만 셋이지만 애들 다 잘 벌어요. 둘째는 공무원, 막내는 대기업 다녀서 민재는 우리 혜진이만 잘 챙겨주면 돼요. 인터넷 기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은 고맙게 들렸는데 왠지 우리 아들을 걷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 사돈이 제게 또 이런 말을 했죠. 사돈, 민재가 우리 혜진이한테 잘하겠죠? 우리 집안 여자들이 뭉치면 무섭거든요. 딸 셋이 다 성격이 세요. 특히 우리 혜진인 진짜 여장부예요. 그땐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 2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명절 때도 잘 오고 손자도 낳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하고 대화하려고만 하면 항상 사돈 처녀들이 나서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주말에 집에 한번 들렀다 가는 게 어떻겠냐 물으면 30분도 안 돼서 둘째 사돈 처녀한테서 전화가 와요. 사돈어른, 이번 주에 미리 잡아둔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어쩌죠? 저도 이번에 언니랑 같이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족 모임이라는 게 4명이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베란다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때마다 고기 굽고 뒷정리까지 다 했대요. 인터넷 설치하느라 온종일 돌아다니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말이죠.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족 모임인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다들 형부 하면서 잘해줘요. 남자가 저밖에 없어서 그런지 제가 빠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가족으로 받아준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처가 식구들한테 인정받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자기 가족들과 모든 걸 상의하고 모여서 결정한 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아들 직장 일까지도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손자 생일이 있어서 미리 선물을 사서 택배로 보냈더니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택배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건 저희가 더 좋은 걸로 사줄 수 있는데 왜 묻지도 않고 보내세요? 민재 씨도 싫어해요. 시우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아니, 아들이 왜 엄마가 손자 선물 보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 나빠서 아들한테 직접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나중에 겨우 연락이 됐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선물 너무 자주 보내지 마세요. 혜진이네가 다 사주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기계적이어서 놀랐어요. 마치 누가 시킨 대로 읽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2개월 동안 아들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남편 3주기였거든요. 우리 남편은 3년 전에 암으로 떠났는데 그동안 아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러 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들이 안 온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전화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아버님 기일이었나요? 민재씨 이번 주 출장 갔어요. 제주도로요. 인터넷 기사가 무슨 제주도까지 출장을 가겠어요. 그것도 아버지 기일이에요. 그때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며느리는 점점 더 버릇없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재씨 몸만 갖고 장가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니가 자꾸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되죠. 저희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집까지 해주고 생활비도 제 돈으로 다 쓰는데 민재씨 진짜 편하게 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끓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과 연락이 안 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아들 회사 동료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민재 형 요즘 잘 지내요? 6개월 휴직까지 내면서 무슨 일 있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인터넷 기사가 6개월씩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에 그날 바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정말로 아들이 6개월째 무급 휴직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그 목소리도 듣기 싫었지만요. 예, 우리 민재 좀 바꿔줄래? 정말 걱정돼서 그래. 어머님, 시간 모르세요? 지금 일하고 있을 때잖아요. 요새 왜 이러세요? 일하러 나갔다고? 아니, 알아보니까 회사 휴직 중이라던데. 아니, 그게 잠깐 쉬고 있어요. 시우한테 가봐야 해서 끊을게요. 30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 오늘 언제쯤 들어오니? 어머님, 사실 민재씨 그냥 좀 쉬고 있어요. 제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 돈 없어도 저희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투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들을 잘 챙긴다면서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왜 그만둬? 어머니 시대에는 남자가 무조건 돈 벌어야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제 월급이랑 우리 가족들 도움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솔직히 민재씨가 벌어오는 푼돈 있으나 마나요.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푼돈이라고? 땀 흘려 번 돈을 푼돈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현실을 좀 보세요. 민재씨가 벌어온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요? 관리비도 안 나와요. 차라리 집에서 제가 시키는 일 하는 게 더 도움되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키는 일? 아니, 그게 아무튼 지금 잘 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것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시간에 시우 보는 게 더 나아요. 나가면 기름값이 더 들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을 뭐로 보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 돈이 적든 많든 성실하게 일하던 애야.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12년을 일해도 계속 인터넷 기사잖아요. 하! 당장 민재 바꿔! 지금 없어요. 아, 맞다. 어머님한테 말 안 했어요? 민재씨 휴대폰 없앴어요. 얼마 전에 해지했거든요.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거라 아깝다고 본인이 끊었어요. 뭐? 휴대폰을 해지했다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휴대폰을 해지했다는 건 아들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뜻이잖아요. 만약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니까요. 아니, 요즘 세상에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살아?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겨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그 순간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관리한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치 아들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룬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뒤로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휴대폰이 없어서 못하는 모습 같은 게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아들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는 건 아닐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렇게 성실하던 애가 왜 일을 못하고 있는 걸까? 얼마 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매년 추석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었는데 그 해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죠. 이젠 며느리 휴대폰으로만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혜진아, 이번 추석엔 언제 올 거야? 민재는 없니? 어머니, 아무래도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시우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시우가? 왜? 어디 아파? 코로나 증상인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오랜만에 어머님 뵙고 싶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 사람도 시우 걱정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절대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민재하고 직접 통화하고 싶은데 좀 바꿔줄래? 며느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바꿔줬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같았죠? 민재야, 너도 많이 아픈 거야? 왜 휴대폰까지 없앴어?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휴대폰은 필요 없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민재야, 추석에 너라도 잠깐 왔다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네, 엄마 가고 싶... 아니에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우를 계속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서. 혜진이가 명절에 일하러 나갈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자 말을 바꾸는 게 느껴졌어요. 민재야, 근데 너 갑자기 일은 왜 안 해? 6개월이나 쉬고 있다면서. 그게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시우 돌보면서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집안일을 너 혼자 다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혜진이가 정말 잘 챙겨줘요.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요. 몸도 편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이상했죠. 편하게 쉬고 있다는데 왜 목소리는 죽어가는 것 같았을까요? 그때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만해. 시우 울잖아. 끊어.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휴대폰으로만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며느리가 옆에서 감시하면서만 통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아들이 시우를 돌본다고 했지만 그게 계속 핑계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킨 대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강원도에서 대구까지 5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생각이었죠. 운전하면서 계속 아들 생각만 났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일도 못하고 있다니.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쩌면 며느리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아들이 좋아하던 호두과자를 샀어요. 어릴 때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면 꼭 호두과자를 사달라고 했었거든요. 엄마, 호두과자 3개만 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배 아파. 그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지금은 그 아들과 3개월째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하고 있다니. 다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아들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대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어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니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 막상 다가오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어요. 그러다 주차장에서 아들 차를 찾았어요. 구석에 세워져 있는데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더군요. 앞 유리창에는 낙엽까지 있었죠. 최소한 2달은 운전을 안 한 것 같았어요. 일도 안 하고 차도 안 타고 도대체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또 대답이 없었죠. 5분 동안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였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죠.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창백했죠. 근데 그 표정이 마치 도둑을 맞은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내 아들 좀 보러 왔다. 들어가도 되지?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문을 더 열지 않고 몸으로 막아섰어요. 지금 안 돼요. 시우랑 같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도 괜찮아. 그럼 안 깨우고 얼굴만 보고 갈게. 안 된다니까요.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 애가 자꾸 이러니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집에 누구 있어? 손님 있니?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TV 소리예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 아무튼 지금은 안 돼요. 뭐? 비키세요. 진짜 짜증나게. 잠깐이면 된다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문전박대를 시켜? 그만 맞고 좀 꺼지라고요. 63년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꺼지란 소리를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5분도 안 돼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사돈과 사돈처녀 셋이 우르르 나타난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는데 분명 며느리가 카톡으로 SOS를 친 거였죠. 언니 괜찮아? 우리 왔어. 놀랐지? 둘째 사돈처녀가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돈 어르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안 되죠. 저희 언니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부는 저희가 잘 챙기고 있어요. 시우 보면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나는 내 아들 보러 온 거야. 3개월째 연락도 안 되고 얼굴은 봐야지. 그러자 막내 사돈처녀가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예의 없으시네. 우리 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온 거예요? 형부가 사돈어른 보기 싫어서 연락 안 하는 거 모르시죠? 본인이 연락받기 싫다고 핸드폰도 끊었어요. 저희하고 지내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사돈, 우리 애는 아무한테나 집 보여주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4명이 절 둘러싸곤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슨 공을 패스하듯이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있는 힘껏 버텼어요. 못 가. 나 오늘 우리 민재 얼굴 보고 갈 거야. 민재야! 민재야! 엄마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금방 모시고 나갈게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숨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거짓말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복도에서 계속 실랑이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저희 시어머니인데 좀 편찮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할게요. 저는 멀쩡해요. 제 아들 보러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못 만나게 해요. 경비 아저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결해 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내려간 후 사돈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사돈, 오늘은 그만 가세요. 다음에 날 잡고 다시 연락하고 오시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어느 며느리가 반기겠어요. 사돈도 실수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실례 많았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하고 오마. 저는 일부러 포기한 척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않고 30분 정도 기다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 숨어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자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와 사돈, 사돈처녀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여기 있다 또 오면 어떡해. 그래, 언니도 스트레스 받았겠다. 빨리 가서 맥주나 한잔하자. 형부는 어차피 못 나오니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못 나오고 있다니. 정말 아들을 가둬놓은 거구나. 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미리 연락해둔 열쇠 수리 업체에 전화했어요. 아저씨, 지금 올라오세요. 빨리요. 아주머니, 여기 사시는 분하고 아는 사이 맞죠? 내 아들 집이에요. 아들이 위험한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열어주세요. 수리기사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복도가 조용해서 더 긴장됐죠. 혹시라도 며느리가 돌아올까봐 계속 엘리베이터 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밀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한쪽 벽면만 꽉 차 있었죠. 벽 전체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는 채로요. 조심스럽게 그 천을 들춰보니 온통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모니터가 빼곡하게 보이는데 20개는 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화면들에는 집안 구석구석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침실, 부엌, 베란다, 심지어 현관문 밖에 복도까지 사각지대가 한 곳도 없었어요. 이게 다 뭐야? 집안에 왜 이런 게... 가운데 있는 큰 모니터에는 작은 방이 비치고 있었는데 거기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4평도 안 돼 보이는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체념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민재야, 민재야! 저는 미친 듯이 작은 방을 찾아 달려갔어요. 안쪽 방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굴은 뼈만 남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죠. 민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어떻게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혜진이가 알면... 아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문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혜진이 없어. 내가 보고 왔어. 민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여기 갇혀 있어? 그때 손자가 절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왔다. 그래, 시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왔어. 시호를 안아주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아이도 전보다 말랐고 옷도 더러웠거든요. 다시 거실로 나와서 모니터 앞 테이블을 자세히 봤어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이 떠 있었어요. 매일 기록된 많은 파일을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테이블 위에 화이트보드도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민재 행동규칙 10가지, 어길 시 벌칙. 화장실 가는 횟수부터 식사시간, 말대답, 한숨쉬기 금지까지 그동안 우리 아들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적힌 글이었어요. 벌칙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하루 금식, 외부 연락 시도 시 화장실 사용 금지.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편하게 해준다던 게 이런 의미였다는 걸요. 며느린 여태 아들을 여기 가둬놓고 24시간 감시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맥주 캔들과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고스톱패도 펼쳐져 있었어요. 이것들이 여기 모여서 우리 아들을 감시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누구냐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뒤따라 사돈과 사돈처녀들도 들어왔죠.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제가 모니터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 그거요? 민재씨 관리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관리? 이게 관리야? 이건 감시고 학대야! 학대는 무슨... 시우가 이렇게 어린데 아빠가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요? 다 시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이럴까봐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시우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아이를 위한 거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민재씨 인터넷 설치하러 다니면서 여자 집에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저를 만난 것도 그렇게 만났고요. 다른 여자 만날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우한테 바람피는 아빠를 보여줄 순 없잖아요. 사돈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딸이 처음에는 다 믿었는데 이 서방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한테 늦은 시간에 전화까지 오고
의심살 만한 행동을 했어요. 우리 시우를 생각해서라도 아빠를 제대로 관리해야죠. 사돈 처녀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형부가 여자 고객들한테 하는 거 봤는데 일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쳤어요. 맞아요. 어떤 날은 향수 냄새 나서 들어왔는데 분명 다른 여자 집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형부 차에서 콘돔까지 봤다니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죠. 기가 막혀서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이건 명백한 감금이고 학대야!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민지씨가 다 동의한 거예요.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야? 민지가 이런 걸 동의했을 리가 없어! 민지씨가 처음엔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늦게 들어오면서 회식이라고 했는데 회사에 확인해보니 그날 회식 없었어요. 그래서 CCTV 하나 달았더니 또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늘린 거예요. 다 시우를 위해서예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노려봤어요. 민재씨, 나와서 직접 말해봐요. 시우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 한 거 맞죠? 며느리가 작은 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왔죠. 민재야,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너도 동의한 거야? 네가 왜?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어요. 네, 제가 동의했어요. 시우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네가 이런 걸 원할 리 없잖아. 그때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제 위에 있다는 듯 비웃더군요. 보셨죠? 시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재 씨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서 동의한 거고요. 좋은 남편, 시우한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이 정도 감시는 필요한 거예요. 사돈이 덧붙였어요. 사돈, 우리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서방이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이 어린애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 그냥 가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협박받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더 이상 그것들 헛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제 아들이 감금돼 있어요. 여기 주소가... 제가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들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 이미 통화 버튼을 눌러놨고 경찰관이 다 듣고 있었죠. 며느리와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도 잘 들으라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예요. 제 아들이 감금돼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사돈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은 전화번호로 위치를 추적할 테니까요. 정확히 7분 후 경찰 2명이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제 아들이 저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둬놓고 있어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섰어요. 경찰관님, 오해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 모니터들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모니터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가정집에 CCTV가 왜 이렇게 많아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요.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건 왜 설치하셨어요? 그건 남편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울까 봐서요. 애가 담배 냄새에 예민해서. 경찰관이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본인이 동의하신 겁니까? 강요받으신 건 아니고요. 그때 며느리가 아들 옆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그 순간 아들의 몸이 움찔했죠. 저는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저기 봐요. 작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휴대폰도 없애고 6개월째 일도 못 나갔다고요. 제발요. 제발 조사해 주세요. 제가 아들 보려고 들어오려는 것도 계속 막았어요. 하지만 경찰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일단 따로 얘기 좀 들어봐야겠네요. 남편분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안 돼요. 민재씨 혼자 나가면 안 돼요. 며느리가 막아섰지만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도 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들이 아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처음엔 실망스러웠어요. 아들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확인 결과 일단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시네요. 다만 경찰관이 며느리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CCTV 설치가 과도한 면이 있고 특히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의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며느리가 반박했어요. 시우 아빠가 바람 피울까봐 그런 거예요. 직업상 여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요. 당장 화장실 CCTV는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사돈이 나섰어요. 화장실 카메라는 떼도록 하죠. 그거면 되는 거죠? 경찰관이 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그리고 경찰관이 잠시 멈추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있는 자료들은 잘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전 느꼈어요. 아들이 경찰관한테 뭔가 알려준 거구나. 경찰관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죠. 경찰이 떠난 후 며느리가 절 노려봤어요. 어머님, 만족하세요? 경찰까지 불러서 망신은 다 시켰네요. 망신?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망신이라고? 그때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고 가세요. 그리고 시우가 할머니 장난감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시우라도 보고 가야죠.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들을 봤어요. 갑자기 자는 애를 왜 깨우려고? 그럼 시우가 할머니 주려던 거라도. 그때 시우가 엄마 주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마지못해 시우 방에서 작은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아들이 제게 건네주면서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죠. 저는 알아챘어요. 이 장난감 안에 뭔가 있구나. 엄마, 시우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잘 보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장난감 안을 살펴봤어요. 흔들어 보니 소리가 나길래 로봇 다리를 열어보니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연결했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갇혀있는 동안 아들이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형부, 조용! 아니, 인터넷 기사 주제 뭘 한다고 말대답이야? 당신 오늘도 화장실 4번이나 갔네? 규칙 어겼으니까 저녁 없어.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넷이서 돌아가면서 감시하니까 딱 좋네. 형부는 꼼짝도 못하고. 내일은 형부가 화장실 몇 번 갈지 내기할까? 멍청해서 그런지 먹고 사는 건 잘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문 잠그는 거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들이 계획적으로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대화였어요. 언니, 형부 옷에 립스틱 묻혀놨어? 그리고 향수도 뿌렸어. 이제 바람 피웠다고 계속 의심할 거야. 내가 형부 차에 몰래 콘돔 넣어놨잖아. 억울하다고 펄쩍 뛰는 얼굴 보고 싶네. 다음 날 아침, 저는 USB를 들고 곧장 경찰서로 갔어요. 제 아들이 4개월 동안 녹음한 거예요.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인권 침해예요. 경찰관이 녹음을 듣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정도면 가정폭력, 감금, 명예훼손, 강요 여러 혐의로 수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아들 구할 수 있는 거죠? 제발 거기서 꺼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아들 집에 갔어요. 저도 동행했죠. 이번엔 가정폭력 전담팀이 함께였어요. 제 손에는 아들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고요. 그걸 손에 꼭 쥐고 있었죠. 계십니까? 문 열어주세요. 가정폭력 혐의 수사차 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부어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고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또 오셨어요?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집착도 정도가 있지.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집착? 웃기지 마. 내 아들을 개처럼 가둬놓고 집착이라고? 네가 인간이야? 뭐라고요? 자기 아들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며 개입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노트북과 CCTV 저장 장치 압수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USB를 꺼내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 들어. 여기 증거가 다 있어. 네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지 하나도 빠짐없이 있다고. 경찰이 노트북을 켜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당신 오늘도 화장실 4번이나 갔네? 규칙 어겼으니까 저녁 없어. 내가 형부차에 몰래 콘돔 넣어놨잖아. 아우 억울하다고 펄쩍 뛰는 얼굴 보고 싶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뒤에서 나타난 사돈처녀들도 모두 얼어붙었죠. 이거 불법이에요. 제가 비웃었어요. 불법? 네 주둥이에서 불법이란 말이 나와? 화장실에 CCTV 달아놓은 미친년이? 사돈이 발끈했어요.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당신 아들 지금껏 먹여 살렸어요. 먹여 살렸다고? 그래서 뭐? 그게 사람을 노예로 만들 권리를 주나? 뭐 조선시대야? 노예가 아니라 보호한 거예요. 보호? 하! 정말 뻔뻔하네. 보호가 아니라 학대지! 정신병원이나 가야 할 사이코패스들! 사돈처녀들이 끼어들었어요. 형부가 바람 피울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제가 그 둘을 쏘아봤어요. 너희들이 뭔데? 너희가 경찰이야? 판사야? 아니면 그냥 할 일 없는 한심한 것들이야? 뭐야? 한심하다고요? 그래!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재밌니? 형부 괴롭히는 게 재밌어? 이 정신 나간 것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어요. 뼈만 남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겁먹은 강아지가 아니었죠. 아들을 보자 모두가 놀랐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빠짐없이 다 기록해뒀어요. 뭐? 미쳤어? 조용히 해. 내가 말할 차례야. 모두가 놀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인터넷 기사라고 무시했죠? 맞아요. 나 인터넷 기사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뭐가 잘못인데? 며느리가 말하려 했지만 아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당신은 좋은 직장 다니고 집안에 돈 좀 있다고 항상 잘난 줄 알았지? 근데 이제 넌 전과자가 될 거야. 그럼 앞으로 누가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사돈이 끼어들었어요. 야, 네가 감히 우리 딸한테 은혜를 이렇게 갚어? 아들이 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제가 감히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당신들 날 개 취급했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게 하고.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녹음됐어요. 제가 개만도 못하다고 한 말 기억 안 나세요? 아들이 계속했어요. 내 옷에 립스틱 묻히고 향수 뿌리고 콘돔 넣어두고 문자 보낸 것도 다 증거 있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난 이 시간을 기다린 것뿐이에요. 우리 시호하고 나 살 길 기다린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바보 같던 그 사람이... 네, 바보 맞았어요 처음엔. 하지만 깨달았죠. 당신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경찰에 제출할 완벽한 증거를. 제가 아들 옆에 섰어요. 잘했어 민재야. 더 말할 것도 없어. 이제 이 쓰레기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며느리가 버럭 소리쳤어요.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라고? 그래 쓰레기. 아니 쓰레긴 재활용이라도 되지. 너흰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이야. 어머님 말 조심해요. 어머님? 나한테 어머님 소리 하지 마. 네가 내 며느리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사돈이 나섰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당신 아들 먹여 살렸잖아요. 제가 사돈 면전에 대고 말했어요. 그래서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당신이나 딸이나 똑같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천박한 것들.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모두 이미 동행하셔야 합니다. 안 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말 차분하면서도 이성적인 목소리였죠. 감금죄, 협박죄, 강요죄, 모욕죄, 명예훼손. 왜? 더 필요해? 민재씨, 당신 정말 이렇게 뒤통수 칠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인터넷 기사, 그 사람이 널 감옥에 보낼 거야. 두고 봐. 사돈처녀들이 그 말에 아들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형부, 배신자!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아들이 사돈처녀를 노려봤어요. 배신? 내가 언제 당신들 가족이었어? 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였지. 장난감이었고. 우리가 형부를 가족으로 받아줬잖아요. 가족? 가족이 이래요? 가족이 사람을 개 취급해요?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지. 너희처럼 때로 몰려다니면서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가족이야? 막내 사돈 처녀가 반박했어요. 형부가 못 믿을 짓을 하니까 그런 거죠. 약해 빠져서. 아들이 막내를 똑바로 봤어요. 맞아. 나 처음엔 약했어요. 근데 당신들이 날 강하게 만들었더라고. 그 사이에. 이 지옥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래, 당신들이 만든 지옥.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당신들이 지옥을 맛볼 차례가 왔다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발악했어요. 시우는 내 아들이야. 시우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 같은 정신 나간 여자한테 절대 못 맡겨. 제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이제 알겠어? 너희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너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감옥 가서 똑똑히 반성해. 거기선 너희가 화장실에서도 감시당할 거야. 결국 4명 모두 연행됐어요. 끌려가면서 며느리가 소리쳤죠. 후회할 거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살 건데?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주제? 아들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잘 살 거야. 너 없으니까 더 잘 살 거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꼴 좋다. 돈 아무리 많아 봐라. 죄 앞에선 아무 소용도 없어. 경찰차가 떠나고 아들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통쾌했어요. 3개월간의 지옥이 끝났고 악마들이 벌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경찰차에 태워졌고 아들은 드디어 그 지옥에서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아들은 뒷좌석에서 손주를 안고 있었고 전 운전을 하고 있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백미러로 본 아들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민재야, 너 울어? 엄마,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게. 뭐가 부끄러워? 인터넷 기사라서 능력 없어서 그래서 이런 일 당한 거잖아요. 제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민재야, 잘 들어. 넌 아무 잘못 없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네가 12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사실 처음엔 제가 정말 잘못한 줄 알았어요. 혜진이가 매일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무능하다고, 나중에 바람도 피울 거라고. 듣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건 세뇌야. 가스라이팅이지. 알아요, 이제는. 하지만 그땐 정말 제가 못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들 저만 보면 혜진이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손주가 잠든 것을 확인한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가 언제부터 녹음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언제부터? 화장실에 CCTV 달린 날부터요. 그날 알았어요. 이건 범죄구나. 그래서 증거를 모은 거야? 네, 무서웠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지. 혜진이가 얼마나 무서운 앤지 엄마는 몰라요. 왜? 어땠길래 그래?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몰래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혜진이 핸드폰으로. 그런데 들켰죠. 그날 혜진이가 그랬어요. 한 번만 엄마한테 연락하면 시우 앞에서 죽어버릴 거라고요. 저 때문에 죽으면 평생 못난 아빠인지 느끼게 해주겠다면서.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녹음기도 아주 작은 걸로 샀고 시우 장난감에 숨긴 거예요. 혜진이는 시우 물건은 잘 안 만지거든요. 육아는 제가 다 했으니까. 너 혼자 육아를 다 했다고? 네. 혜진이는 시우 기저귀도 안 갈았어요. 더럽다고. 그것도 다 제 일이었죠. 그래도 시우랑 있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생했구나.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아들이 작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엄마, 혜진이네 진짜 처벌 받을까요? 그럼 증거가 확실하잖아. 경찰에서도 그랬어. 네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인데. 사실 녹음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시우랑 엄마 생각하며 버텼어요. 언젠가는 이 증거가 저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였어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이제 다 잊어버려. 처음엔 혜진이가 CCTV 하나 달았을 때 저항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더러 떳떳하면 상관없을 거 아니냐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그땐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겠지. 손주가 잠꼬대를 하자 아들이 다독였어요. 시우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매일 혼나는 걸 봤으니까. 눈치만 보고. 시우는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랑 할머니가 같이 살 거니까. 엄마, 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혼자서? 왜 혼자야? 엄마가 있는데. 그리고 넌 좋은 아빠야. 그동안 혼자서도 잘 키웠고.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구하러 와줘서. 아니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더 빨리 못 간 게 미안하다. 집에 도착해서 손주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아들이 뜨거운 차를 호호 불며 마시는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일단 당분간은 쉬어. 너 치료도 받고 정신과 상담도 받는 게 좋겠어. 정신과라니 저 지금 그 정도예요? 아니야. 네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 상처를 치료하는 거지. 그래도 다친 사람이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야.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인터넷 기사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혜진이는 제 일이 부끄럽다고 했지만 전 자랑스러워요. 정직한 직업이니까요. 당연하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때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서에서 돌려받은 거였죠. 이 화면엔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인터넷 기사 주제.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 감사하며 살아. 이런 걸 매일 받았어요. 나중엔 그냥 안 받죠. 볼 용기가 없었어요. 이것도 다친 거야. 검사한테 제출하자. 네, 다 제출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와 사돈 처녀들도 모두 기소됐다고요. 그리고 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던 것을 물었어요. 시우는요? 양육권은 확실한가요? 네,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순 없죠. 아버지에게 갈 겁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 달 후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아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법정에서 다시 며느리를 마주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뻔뻔했어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 없으면 못 살 거면서. 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니, 난 네가 없어야 잘 살 수 있어. 판결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돈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사돈 처녀들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이 집행유예라 실망스러웠지만 저 인간들 모두가 전과자가 됐다는 게 중요했죠. 법원을 나오면서 아들 표정을 보니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허무한 것 같았죠. 민재야,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엄마,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어요. 그동안 창문밖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작지만 평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이 받은 배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손주와 새 출발을 했죠. 비록 며느리가 해준 것처럼 큰 집은 아니지만 자유가 있는 집이에요. 아들은 새로운 인터넷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사장님이 아들 사정을 이해해 주셨죠. 손주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눈치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 게 제일 좋아. 새처럼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며느리 쪽 소식도 가끔 들려요. 이 일로 회사에서도 해고됐고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전과조회에서 계속 걸려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긴 거죠.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요즘 아들은 회사 동료랑 만나는데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 그 사람은 정말 달라요. 제 직업도 존중해주고 시우도 예뻐해주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낸 게 대견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건장한 남자가 여자한테 당한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반항 한번 못하고 당했을까 싶었죠. 하지만 착한 아들을 둔 엄마들이라면 알 겁니다. 늘 자기가 더 참고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착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을 겪고 요즘은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오히려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 저처럼 착한 아들을 둔 엄마들이라면 꼭 아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